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 등 뒤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남편의 태평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는 저를 감시하는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조용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목을 조르고 있는 이 기괴한 행복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지배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이 집에서 저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유령보다 못했습니다. 유령은 가끔 존재감이라도 드러내지만 저는 그럴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저는 돈을 벌어오는 기계에 딸린 그저 그런 부속품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아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그가 허겁지겁 먹고 나간 시리얼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릇을 싱크대에 담그고 제 목의 식빵을 기계적으로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내내 우리의 아침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대화도 눈 맞춤도 없는 시간. 그저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밤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겨 들어오는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피곤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고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침대 반대편 끝에 소리 없이 누웠습니다. 그가 눕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세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잠든 그의 등을 향해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히 소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런 제게 처음으로 소리를 돌려준 사람은 뜻밖에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2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라 처음에는 저도 아버님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텅 빈 식탁에 앉아 식빵을 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씹던 빵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제 식사를 물어봐 준 것은 저는 겨우 목구멍으로 빵을 넘기고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더 말을 잇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에서 그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제게 그는 툭 하고 던졌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의미조차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들은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제 심장을 적셨습니다. 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의 관심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온기를 가진 행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저는 또다시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회식이라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에 혼자 들어가기가 싫어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 위로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온 아버님은 그걸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몸이 차면 마음도 추워지는 법이다. 생강과 대추의 짙은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찻잔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제 손가락을 녹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뱃속을 데우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를 향한 명백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을 남몰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텅 빈 방, 그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제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각자의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남편과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배려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은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저는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저는 봇물 터지듯 지난 3년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투명인간인 것 같다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껍질 같은 그의 살결 냄새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연민과 슬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긴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거친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격렬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는 듯한 서툴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는 그저 난생 처음으로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저를 여자로 바라봐준 유일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회색빛이었던 제 세상에 아버님이라는 색깔이 입혀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은밀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텅 빈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둘만의 온전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남편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집 근처의 시장을 걸었고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작은 머리핀을 사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카락에 꽂아주는 핀은 그 어떤 보석보다 제 마음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함께 그의 낡은 트럭을 타고 인적 드문 강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제 모든 세포가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과거를, 그의 상처를, 그의 인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따금씩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게 무관심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오히려 저와 아버님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몇 달간 아니 거의 1년 가까이 남편과 저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였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희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께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테스트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질책일까봐 가슴이 졸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그가 이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님의 보호는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거의 신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동네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든데 일은 그만둬라. 그는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야. 내 손주를 품고 있는 귀한 몸이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된다. 너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아이만 생각해라.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마트에 가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와 아이를 이토록 위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서 세상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은 위험하니 앞으로는 내가 데려다 주마. 저는 그에게 차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가계부는 내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너는 용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저는 제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모든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저를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보살핌 아래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저는 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진통으로 사투를 벌이는 내내 제 곁을 지킨 것은 남편이 아닌 아버님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고는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것도 핏덩이인 아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도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제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와 나 그리고 아버님까지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라는 도착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님의 통제는 아이라는 절대적인 명분 아래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애 엄마는 몸조리가 최우선이다. 그는 제 방에 작은 냉장고를 들여놓고 삼시세끼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침대 밖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애기는 내가 볼 테니 너는 잠이나 푹 자거라. 아이가 밤에 울 때면 그는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가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는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애 보느라 힘드니 나중에 통화하라고 전해주겠네. 물론 그가 제게 그런 말을 전해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잊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보살핌이 어딘가 지나치다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고단함과 출산 후의 우울감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통제는 너무나 다정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기력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완벽한 돌봄 속에서 좋은 엄마, 사랑받는 며느리의 역할에 안주해 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할 생각에 저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 옷도 예쁜 것으로 갈아입히고 제 얼굴에 분칠도 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묵묵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 엄마 생신이라서요. 저녁만 먹고 금방 오려고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어딜 싸돌아다닐 생각이냐? 내 엄마 생일이 내 새끼보다 중해?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엄마 생신인데 안 가봐요. 약속도 다 했는데. 그럼 너 혼자 가거라. 내 손주는 이 집에 있어야 하니. 그는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왜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제가 소리를 높이자 그는 아이를 고쳐 안고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내 남편은 이 집안에 돈만 가져오는 기계야. 그걸로 자기 역할은 다 하는 거지. 이 집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랑 내 아들도 이제 내 사람들이야. 그는 제 뺨을 마치 아끼는 물건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알겠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 연민, 다정함, 제가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감정의 허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손주를 품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제게 태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늦겠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이 집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남편의 무관심이라는 지옥을 피해 도망쳤는데 결국 도착한 곳은 아버님의 다정함이라는 더 깊은 지옥이었구나. 어떤 폭력도 범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갈구하다가 스스로 주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나의 유일한 세상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의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 주인의 다정한 감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줄을 끊어낼 방법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